한국의 근대는 부제에 붙였듯이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자력근대화의 성과를 산업화 추구라는 단어로 포괄을 하고, 또 이 국민의 탄생, 이 용어는 물론 대한제국을 우리의 그 근대 국가로 규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우리 근대 시기를 이끌고 다스리고 있었던 군주 고종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종은 거의 바보 군주, 유약한 군주, 사회를 국가 또는 근대적인 사회를 바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통념되어 왔다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없이, 고찰이 없이는 이 한국의 근대를 얘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결론은 고종은 바보 군주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조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저의 표현으로는 이 계명군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당시대의 외국인의 평가를 좀 동원을 했습니다. 이 잡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된 잡지인데, 한국 1892년부터 서울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 또는 고문들이 한국 소식지로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해는 명성황후가 피살돼서 국장 기간이 지금 1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이 10월 달에 국상중의 왕을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여기 실어놨습니다. 꽤 한 4, 5페이지 되는 그 영어 기사인데요. 매우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가. 아버지하고 다르게, 대원궁과 다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서양의 문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왕은 조선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다. 특히 자국 역사에 대해서 매우 정통해서 하고, 왕의 서재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다. 실제로 지복저에 많은 장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관리들은 일을 하다가 옛 관습과 과거 일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은 역사적 사건의 세부사항, 연대를 정확하게 짚어내주는, 줄 수 있는 전학께 가서 엿줍는다. 그럼 바로 뭐라고 즉답을 하거나 뭐를 찾아보라,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위정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나 할 때, 백성들은 대신과 관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지만 왕에게는 친근한 말과 애정 어린 존경심을 보내고 있다. 물론 그 당시 이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또 해결해야 되는 건 책임은 남아있지만, 군주 자신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취재 기자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의심한다면은 사료에 아무 믿을 것도 없게 되겠죠.
그 코리아 레포지터리에 실린 사진입니다. 상중에 취재를 끝낸 뒤에 기자들이 사진 한 컷 좀 찍읍시다 부탁했더니 저렇게 두루맥에 손을 쿡 찔러가지고 저렇게 모던 보이처럼 포즈를 취했습니다. 저렇게 상당히 소탈한 그런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군주를 우리가 뭐 바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또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는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력근대화의 성과를 그는 고종이 그런 군주였다면 실제 업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왕비 시해 사건 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한 거 이때까지를 1차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디슨 전기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조선 왕실하고 계약을 하죠. 보빙사가 각오해서. 근데 전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85년서 91년 사이에 한반도에 남북 동서의 전신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혼자 낙후해 있지 않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건천궁이 경복궁의 북단에 있는 궁 안의 궁이죠. 이게 1차 근대화의 자리였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전등대가 보이고 이 전신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이 건정전입니다. 자, 전신선도 서로 전신선, 인천, 서울, 의주. 그리고 남로 전신선, 서울, 전주를 거쳐서 부산 갑니다. 북로 전신선은 서울, 원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일본하고도 큰 시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기 전신, 80년대 개화나. 양적인 건 떠나서.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해서 군주가 이 왕권을 제대로 회복해서 정사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 96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 도시개수 사업은 이 서양 문명 수용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서울부터 바꾸고 이걸 전국에 확대해가는 2차 대상은 평양이었습니다. 서울 도시개조 사업은 덕수궁, 경운궁을 도심에 놓고 육거리 체계를 도입하고 종로 남대문로 넓혀서 전차를 달리게 하고 이것이 철도정거장, 서대문에 있는 철도정거장에 연결시켰다는 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는 그 산업화 추구 얘기가 성립 안 돼서 이것저것 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92년에 찍어서 94년에 책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태린의 한국과 한국이라는 책에. 이것이 종로 2가입니다. 여기 현재 YMC가 있는 자리고, 여기 도시개조 사업을 담당한 한성전기회사 건물입니다. 지금 전봇대가 다 서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종각이죠. 전차도 조금 큰 것들로 바뀌었고요. 저는 이 1911년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종로는 일본 통감부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대한제국 작품입니다. 이건 대한제국 정부가 프랑스, 벨기에 자본기술진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울 평양 간에 철도 건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차광조섭
작업을 벌였는데요. 애국 차관을 들어오게 하는 동시에 그 자본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라는 이해관계를 트리거로 해가지고 우리 중립국으로 승인해달라, 여기 협력해달라, 이런 노력을 동시에 벌립니다. 그리고 매우 재밌는 거는 1902년이 고종 황제 즉위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황태자가 아버지에게 친경 축하 예식을 올리는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데 이걸 국제 이벤트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기존 연구들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896년에서 1902년에 이게 황제 하나의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경제와 안보 계획의 덩어리가 틀이 있었다는 걸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관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노력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귀한 손님을 초청할 수 없다. 반년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1903년을 돌렸는데요. 그 이듬해에도 별로 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4년 8월 15일자로 고종 황제는 니콜라이 황제에게 친서를 비밀리에 보냅니다. 비밀 특사로 이범진한테 보냈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귀국과 일본은 전쟁을 곧 하게 될 것 같아. 전쟁이 나면 나는 내가 있는 서울은 완전히 일본군에서 장악되게 되어 그때는 내가 연락을 하려 할 수 없다. 미리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약속해 두자. 이런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시 중립국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하는 요건들이 저기 써 있는 저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 공인 문제 같은 거는 서양 열강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국 이념 국민의식 성립. 영정조 시대 때에서 이 3.1 독립만세 운동까지의 기간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18세기의 영정조실록, 특히 정조실록을 보다 보면 민국이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합니다. 고종시대로 넘어가면 이 사조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 창출 교육 선언이 나오고 있는 점을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범 14조 문벌 인재 등용에서 문벌을 중심을 버린다는 거하고 문벌 타파 교서하고 지금 교육조서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놀랍게 조서가 전부 국한문 혼용으로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저런 말들이 주목이 됩니다. 너희 신민의 조서는 나의 조종이 보육한 양신민이다. 너희 신민은 내가 보육하는 양신민이다. 민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공고해지겠냐. 저 일본 천황의 교육치고는 되게 신민 양성, 신민들의 신하 신자 백성민, 신민들의 천황에 대한 절대 복종, 충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강윤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히로부미가 1909년 1월 2일에 순종을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가 서북쪽으로 갔다 옵니다. 순행이라는 거 하는데요. 그때 갔다 와서 금방 귀국을 합니다. 통감 사직을 결심하고 귀국을 하는데 그 직후에 떠난 지 한 달만 밖에 안 되는데 고종이
서부 간도 및 부근 각지 민인들에게 효유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짐의 얼굴이 두껍고 겸연쩍다. 짐이 제위 45년에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베품이 다하지 못하여 스스로 패배를 재촉했다. 그래도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 너희 만성이 있느니라. 나 한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너희 만성의 대안이라. 독립이라야 나라며 자유라야 민이니 나라는 곧 민이 쌓인 것으로 민은 선한 무리이다. 양심민의 선한 무리로 또 바뀝니다. 이건 저는 이 서양 근대 주권 재민론에 다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우리 동아시아 근현대 성찰은 유럽의 역사 발전이 이런 시기인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 있느냐 그거 맞추는 건 아무 의미 없다. 동아시아 세계 안에서 우선 근현대사의 전개 관계를 실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들을 짚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우선 1차적으로 각국의 근대 지향 역사 성과도 연구해서 정리해야 되고, 서구 기계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시대의 과제인데 거기에서 각국의 특징을 살피자 이런 얘기입니다.